집에 사람 부르는 게 싫은 건 성격이 아니라 뇌의 경고입니다. 친한 친구한테 이번 주말에 너네 집에서 볼까? 이 문자 한 줄 받았을 뿐인데 심장이 쿵 내려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가운 게 아니에요. 경보가 울리는 겁니다. 거실 상태, 화장실 청소, 뭘 내놓을지, 몇 시간이나 있을 건지. 문자 하나에 온몸이 전투 모드로 들어가요. 이게 단순한 귀찮음이 아닙니다. 뇌 과학적으로 보면 어린 시절부터 신경계에 새겨진 생존 반응에 가까워요. 누군가 내 영역에 들어온다는 신호에 뇌가 위협을 감지하는 겁니다. 사람이 싫은 게 아니에요. 뇌가 그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들은 집에 손님이 오는 게 이렇게까지 힘든 건지 그 심리를 오늘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통 집이라고 하면 그냥 사는 곳, 잠자는 곳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심리학에서 집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반영된 장소거든요. 조명 밝기, 실내 온도, 소파 위치, 이불 각도까지 전부 자기한테 맞춰져 있는 겁니다. 자기 신경계에 딱 맞게 세팅된 상태,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연기하지 않아도 되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장소, 그게 집이에요. 세상은 하루 종일 우리한테 뭔가를 요구하잖아요. 회사에서는 상사 눈치, 식당에서는 직원 눈치, 지하철에서는 옆 사람 눈치. 하루 종일 내가 경계 모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집에 돌아오면 내가 드디어 경계를 풀어요. 감시당하지 않는 곳, 평가받지 않는 곳, 내가 유일하게 꺼져도 되는 곳이 집인 겁니다. 새벽 2시에 라면을 끓여도 되고 바닥에 드러누워도 되고 3시간째 같은 영상만 돌려봐도 아무도 뭐라 안 하는 곳. 이게 단순한 편안함이 아니에요. 생존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 경계가 유연합니다. 사람이 와도 별로 신경 안 쓰이는 거죠. 반면 어떤 사람한테는 이 경계가 생존과 직결돼요. 누군가 그 안에 들어오는 순간 뇌의 안전장치가 해제되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마다 외부 자극에 대한 민감도가 극단적으로 달라요. 소리, 움직임, 대화, 눈 맞춤. 어떤 신경계는 이걸 가볍게 처리합니다. 반면 어떤 신경계는 깊이, 강렬하게 지치도록 처리해요. 마음을 연못이라고 상상해보세요. 고요하고 잔잔하고 맑은 상태, 거기에 누군가 조약돌 하나를 던집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파문이 퍼지는 거예요. 손님이 내 집에 들어온다는 건 바로 그 조약돌이 떨어지는 순간인 겁니다. 거부가 아니라 민감함이에요. 이제 구체적으로 왜 불편한지를 뜯어볼게요. 손님을 초대하는 건 겉보기엔 하나의 일 같지만 실제로는 수천 개의 작은 작업이 동시에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감당해야 하는 정신적 무게의 총량. 심리학에서는 이걸 인지부화라고 해요. 먼저 청소부터. 평소 청소가 아니라 손님용 청소를 해야 합니다. 갑자기 문틀 위에 먼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화장실 타일 줄눈이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문틀 위를 평소에 누가 보겠어요. 근데 손님이 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싱크대 물때, 현관 신발장 냄새, 거울 얼룩. 한번 보이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음식도 문제입니다. 배달을 시키자니 성의 없어 보이고 직접 하자니 반찬을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과일은 깎아놔야 하나? 음료는 뭘 준비하지? 커피는 원두로 내려야 하나? 인스턴트도 되나? 밤 11시에 배달앱을 30분째 뒤지면서 메뉴 하나 못 정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쯤이면 초대한 걸 이미 후회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타이밍 계산도 들어갑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끝나는 지점은 언제인지, 거실에서 식탁으로 어떻게 옮길지, 화장실 하나인데 2명이 동시에 가고 싶으면 어떡할지, 뇌가 동시에 수십 가지를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초인종도 안 울렸어요. 손님이 오기도 전에 이미 녹초가 되는 거죠. 솔직히 말할게요. 인지부화는 시작일 뿐입니다. 더 본질적인 게 있어요. 인간은 원래 영역동물이에요. 항상 그래왔습니다. 집은 내 규칙이 통하는 유일한 곳이잖아요. 새벽 2시에 라면 끓여도 되고 1시간 동안 아무 말 안 해도 되고 하루 종일 누워있어도 아무도 뭐라 안 하는 곳. 그런데 손님이 도착하는 순간 뭔가가 달라집니다. 공간이 더 이상 온전히 내 것이 아닌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이건 공적인 장소에 갑자기 노출됐을 때와 비슷한 수준의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심박수가 올라가고 근육이 긴장하고 뇌가 경계 모드로 전환됩니다. 손님이 아무리 친절해도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집안의 음향을 바꿉니다. 움직임이 고요함을 깨뜨립니다. 존재 자체가 내 충전소를 공연장으로 바꿔놓아요. 누군가 추우니까 창문 닫자고 해요. 내가 맞춰놓은 온도가 깨집니다. 누군가 TV를 켜자고 해요. 내 침묵이 깨집니다. 이건 손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내 환경 안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내가 구축한 세팅이 흔들리는 겁니다.
감각이 예민한 사람이라면 이걸 1000배로 느끼거든요. 소리가 조금만 커져도, 냄새가 조금만 달라져도, 공기의 흐름이 바뀌기만 해도 신경계가 반응합니다. 내가 3년 동안 맞춰놓은 이 공간의 균형이 누군가 소파에 앉는 것 하나로 미세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과장이 아닙니다. 민감한 사람한테는 이게 현실이에요. 거기에 탈출구가 없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카페에서 만나면 불편해도 나갈 수 있잖아요. 급한 일이 생긴 척 할 수 있고, 자극이 너무 많으면 조용히 빠지면 되고, 내가 언제 떠날지를 내가 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손님이 내 집에 있으면 상황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내가 떠날 수 없어요. 내 집인데 내가 갇힌 겁니다. 사회적으로 적절한 시간이 될 때까지 계속 켜져 있어야 해요. 30분일 수도 있고 3시간일 수도 있는데 그때까지 긴장을 풀 수가 없습니다. 눕고 싶어도 못 눕고, 평소 하던 걸 하고 싶어도 못하고, 가장 편해야 할 곳에서 가장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결정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한테 이건 진짜 고통이에요. 내 집에서 내 시간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거, 그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 얹히는 게 있어요. 손님을 초대하면 집이 무대가 돼버리잖아요. 내 모든 선택이 전시되는 느낌. 인테리어, 책장, 냉장고 속. 실제로 손님이 그렇게까지 볼까요?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근데 내 뇌는 손님이 쿠션 배치에 대한 과학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확신해요. SNS가 이걸 더 악화시켰습니다. 감성 홈파티 사진을 매일 보다 보면 친구 한 명 커피 마시러 오는 것도 인스타 감성 카페를 차려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핵심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 불편함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은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집에 손님이 온다고 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어떤 아이에게 손님은 그냥 반가운 이벤트였을 겁니다. 과자도 나오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신나는 날이었죠. 그런데 어떤 아이에게 손님은 압박 그 자체였어요. 집을 완벽하게 치워야 하고, 조용히 해야 하고, 예의 바르게 굴어야 하고, 다리 꼬고 앉지 마, 어른 말씀 중에 끼어들지 마, 방에 있으면 왜 안 나오냐고 불려 나오고, 놀고 있으면 왜 인사 안 하냐고 혼나고, 손님이 오는 날은 내가 사라져야 하는 날이었던 겁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의 뇌는 아주 단순한 공식 하나를 학습합니다. 안전은 혼자 있는 것이다. 이 공식은 성인이 되어서도 작동해요. 누군가 놀러 갈게 하고 말하면 느껴지는 그 묘한 거부감, 그건 적대감이 아닙니다. 기억이에요. 말이 아닌 감각으로 저장된 기억.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방에 들어가서 분위기를 먼저 읽는 아이들입니다. 엄마 표정을 살피고 아빠 목소리 톤을 체크하고, 지금 이 방의 공기가 안전한지 아닌지를 먼저 살피는 아이들. 참여하기 전에 적응부터 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자기만의 안전한 공간을 강하게 필요로 해요. 집이 그 유일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적응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곳, 눈치를 꺼도 되는 유일한 곳. 그런데 손님이 오면 옛날 패턴이 돌아옵니다. 과잉 경계, 감정 살피기, 미세한 자기 조절. 머리로는 괜찮다고 말해도 몸이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만으로는 이 불편함을 해결할 수 없어요. 안전은 생각이 아니라 감각이니까요. 감각은 설득되지 않습니다. 경험으로만 바뀌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겉으로 잘 안 드러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건 트라우마와는 다른 얘기입니다. 집은 내 패턴을 그대로 보여주는 공간이거든요. 아무도 안 볼 때 어떻게 사는지, 뭘 다 안 끝냈는지, 뭘 우선순위에 두는지 전부 드러나요. 책상 위에 쌓인 택배 박스, 며칠째 안 갠 이불, 싱크대에 쌓인 컵들.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내 사는 모습인 건데 누군가 보면 갑자기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아직 보여줄 준비가 안 된 내 모습을 손님이 들여다보는 느낌. 이건 얕은 의미의 불안이 아닙니다. 내면에 대한 깊은 존중이에요. 흥미로운 건 또 있어요. 뭔가를 하면서 보이는 건 괜찮습니다. 일하거나 도와주거나 말하고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쉬고 있는 상태에서 보이는 건 다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존재하는 상태에서 관찰당하는 건 노출이에요. 그래서 걱정 마. 우리가 판단하는 거 아니야. 이 말이 오히려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불편함의 본질이 판단이 아니거든요. 누군가 내 고요 안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균형을 깨뜨리는 거예요. 잠깐 멈춰볼게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나인데 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 손님이 돌아간 뒤에 문이 닫히고 집이 다시 조용해진 그 순간, 깊은 한숨이 나오면서 그제야 침묵이 산소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말이에요. 의자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순간인 거예요. 청소를 하면서도 묘하게 기분이 좋습니다. 컵을 씻고 쿠션을 제자리에 놓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키는 거. 그건 단순한 정리가 아니에요. 내 공간을 되찾는 의식이에요. 그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싫었던 건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요. 소음이 싫었고 에너지가 오가는 게 싫었고 계속 켜져 있어야 하는 상태가 싫었던 거예요. 사람을 좋아하면서도
고독을 갈망할 수 있습니다. 친절한 사람이면서도 사생활을 지키고 싶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진실일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야기가 좀 복잡해집니다. 이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요. 손님 초대를 꺼리는 사람의 연인, 친구, 가족은 이걸 감정적 거리감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넌 왜 아무도 안 불러? 너 사람 싫어하는 거 아니야? 이 질문들이 공격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상처가 있어요. 나는 너한테 중요하지 않은 건가? 이 사람들도 아프거든요. 한쪽이 보는 건 경계 유지예요. 다른 쪽이 느끼는 건 배제입니다. 둘 다 틀리지 않았어요. 같은 순간을 살고 있지만 완전히 다르게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걸 서로 이해하지 못할 때 생겨요. 대화가 아니라 조용한 긴장이 됩니다. 한쪽은 오해받고 있다고 느끼고 다른 쪽은 밀려나고 있다고 느끼고 둘 다 상처받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이 침묵이 쌓이면 관계가 조용히 멀어집니다. 큰 싸움 없이, 결정적 사건 없이 그냥 서서히요. 그래서 소통이 필요한데 자기를 끝없이 설명하고 해명하는 게 아닙니다. 사과 없이 자기 필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나한테 온전히 쉴 수 있는 곳이야. 그런데 널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변하지 않아. 이 한마디면 됩니다. 명확함이 오해를 막아주거든요. 이 불편함을 안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조용하고 끈질긴 감정이 하나 따라다닙니다. 죄책감이에요. 크고 극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아주 작고 지속적인 거예요. 초대를 거절할 때, 답장을 좀 늦게 할 때, 누군가 우리 집은 항상 열려 있어 하는데 나는 같은 말을 절대 못할 때, 이건 잔인함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비교해서 오는 겁니다. 사교적인 사람은 칭찬받고 혼자 있는 사람은 걱정받잖아요. 넌 왜 이렇게 집에만 있어? 좀 나와. 사람 좀 만나. 이 말들이 선의에서 나온다는 건 알아요. 근데 듣는 사람한테는 네가 틀렸다는 메시지로 들리는 겁니다. 내 안의 필요와 바깥의 기대가 맞지 않는 상태. 이 간극이 계속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나한테 뭐가 문제지?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진짜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내 신경계가 뭘 필요로 하고 있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경계를 스스로 무너뜨립니다. 몸이 아니라고 할 때 네라고 말하고 이미 지쳐있을 때 초대하고 불편함 속에서 웃어요. 끝나고 나면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닙니다. 지워진 느낌이에요. 내 안의 신호를 너무 자주 무시하면 뇌는 그걸 내가 나를 잃어가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편안함은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가 내면에 새겨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원망이 생깁니다. 손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 아무도 선을 넘지 않았는데 다들 친절했는데 그런데도 뭔가가 계속 어긋나는 이 혼란스러운 감정. 이건 동의한 적 없는 감정 노동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상대의 기분, 분위기, 표정, 기대를 끊임없이 살피는 거거든요. 남의 감정에 민감한 사람한테 손님 접대는 이걸 10배로 증폭시켜요. 손님의 표정이 살짝 굳으면 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뭐가 잘못됐지? 내가 뭘 놓쳤지? 그래서 접대는 사교가 아니라 괜찮은 척 연기하는 무대가 되는 겁니다. 연기는 아무리 자연스러워도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만남 시간을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2시간 정도 보자 이렇게 해요. 끝나는 시점이 정해져 있으면 뇌의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꼭 집이 아니어도 돼요. 근처 카페에서 보자. 산책하면서 얘기하자. 이렇게 먼저 제안하는 겁니다. 거절이 아니라 대안을 주는 거예요. 초대를 거절해야 할 때는 이유를 길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이번 주는 좀 쉬고 싶어. 다음에 밖에서 보자. 이 정도면 충분해요.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걸로 관계가 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역설이 있습니다. 손님 초대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연결을 원해요. 다만 원하는 게 다를 뿐이죠. 존재가 아니라 깊이를 원하고 어울림이 아니라 의미를 원합니다. 산책하면서 나누는 대화, 늦은 밤 전화, 함께하는 침묵, 이런 방식의 연결을 선호해요. 덜 신경 쓰기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이 맞을 때 더 깊이 느끼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변에서는 이걸 차갑다, 무관심하다, 거부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내면에서는 정반대인 경우가 많거든요. 상대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자기 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관계가 깨져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상황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따뜻합니다. 세세한 것도 기억하고 깊이 있는 조언을 하고 감정적으로 진심을 다하죠. 단지 그걸 자기 공간에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땅이 안정적이어야 서 있을 수 있는 것처럼 환경이 안전해야 제대로 연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흥미로운 건 연구에서도 개인적 경계를 분명하게 유지하는 사람들이 만성 스트레스가 더 낮고 감정 조절 능력은 더 높다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공간을 지키는 건 회피가 아닙니다. 자기 조절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체로 깊이 생각하고 강하게 느끼고 다른 사람이 놓치는 것들을 알아채요. 내면의 세계가 풍부하고 복잡해서 쉽게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는 거예요. 약해서가 아니라 살아있으니까. 현대사회는 이 문제를 더 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이 점점 좁아지고 재택근무가 늘면서 일과 쉼의 경계가 무너졌고 알림은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뇌는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고요한 공간에 더 강하게 매달린 겁니다. 손님이 오면 마지막으로 남은 쉼터마저 흔들리는 느낌이 드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손님 초대가 불편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비사교적인 게 아닙니다. 고장난 것도 아니에요. 나쁜 친구는 더더욱 아니죠. 당신은 자기 편안함과 평화가 자기 공간에 깊이 연결된 사람입니다. 그 공간에 누군가를 들이는 게 자기 안녕을 흔드는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꼭 말해두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계속 참기만 하는 사람은 결국 손님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멀리하게 돼요. 공간을 지키려던 건데 어느 순간 관계까지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키되 닫지는 마세요. 자기 방식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카페에서 만나든 산책을 하든 다른 사람 집에 치킨 들고 가든 당신에게 맞는 방식이 맞는 방식이에요. 자기 공간을 보호하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자기를 아는 거예요. 초대하는 걸 그만두면 뭔가가 달라져요. 관계가 얇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깊어집니다. 연결을 견디는 게 아니라 선택하게 되는 거거든요. 억지로 연문과 진심으로 연문은 들어가는 사람도 압니다. 그리고 그 자기 존중이 안정되면 예상 못한 일이 일어나요.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변명이 사라지고 숨기는 것도 사라져요. 그냥 조용히 온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게 돼요. 고요한 아침, 자기만의 차 한 잔, 오후에 바닥을 가로지르는 햇빛, 침묵이 나를 감싸주는 그 느낌, 그게 집이에요. 편안함이에요. 그것도 충분히 아름다운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사람들로 채우고 어떤 사람은 고요함으로 채웁니다. 둘 다 사랑의 형태예요. 다만 다른 언어로 쓰여 있을 뿐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